예, 선매 아니 모든 공법에서 지금 모든 가격은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선매도 감정 가격이 기준인데 만약에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허가 신청서에 금액을 적죠. 가격을 그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감정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낮은 가격으로 선매를 하고 마찬가지 매수 청구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는데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적죠. 허가 신청서는 거래 당사자가 적습니다. 선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는 게 아니고 허가 신청서는 거래 당사자가 적는다고요. 예. 아까 허가 신청을 거래 당사자가 했죠. 자, 110페이지 지가 동향 조사입니다. 지가 동향 조사.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지가 동향 조사인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 변동률을 조사해야 된다. 1년에 한 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 동향, 토지거래 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그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 2번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해야 되며 그 결과 허가구역 지정, 축소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 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오늘 문제 있었죠.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바뀌었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런 거는 다 작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문제도 아마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111페이지 지가 동향 조사 등의 방법입니다. 시도지사는 다음 순서대로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해야 된다. 지가 동향 및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예 경기도 오산 같은 데는 전화해보니까 하나도 없대. 5년 전에 전부 다 해제됐대. 이명박 정부 때 거의 대폭 해제했어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전국토의 25%가 허가구역이었어요. 지금 인터넷에 치보면 허가구역은 서울에 주로 있더라고요. 서울, 강남, 서초, 이게 구룡마을 이런데 지금 그다음에 SRT 수서역 근처에 이런데 허가구역이에요. 보니까 그 보통 대부분 지자체는 거의 허가구역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허가구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하니까 우리 허가구역이 없어서 모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허가구역 없어도 옛날에 근무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옛날에 근무한 사람 다 다른 데 가고 없다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은 딱 자기가 하는 거 아니면 절대로 안 알려주죠. 또 이 말한 거 책임은 뭐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이런 말 꼭 해요. 이건 그냥 내 그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은 뭐 어디 다른데 법률구조공단이나 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 현실적으로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점차 그 축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 1%도 안 될 거예요. 뭐 몇 %가 되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본 같은 데도 지금 허가구역이 다 해제되고 없죠. 일본도 잃어버린 뭐 30년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아파트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땅값은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111페이지 지가 동향 조사 등의 방법인데, 첫 번째 개황조사입니다. 관할구역 안의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개황조사.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지역별 조사인데,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가 지역별 조사다. 특별 집중조사는 동그라미 3번.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를 특별 집중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황조사, 지역별 조사, 특별 집중조사 이런 순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합해서 70% 내외가 출제된다고 돼 있어요. 28문제 안팎으로. 근데 실제 작년에는 거의 한 35문제 정도가 출제됐어요. 여기에서. 실무하고 법령을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명확하게 이게 실무다, 법령이다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중요하고 실무는 다른 과목에서 배우는 것만 해도 반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실무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게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한 문제, 경공매 한두 문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 네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농지 취득자익증명제 이런 데서 거의 법적 근거 있는 거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래서 지금 하려는 실무 앞에 부분은 114페이지 이런 거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부분은. 자, 다만 그 114페이지 맨 밑에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지금은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그 다음에 114페이지 맨 밑에 참고 표시 이것도 과거에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29번 시험 봐가지고 부동산 중개의 3요소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의뢰인, 중개대상물 3개입니다. 근데 이게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유를 말해봐라 이렇게 하면 근거가 없다고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엄격하게 보면. 따라서 최근 한 10년 전에까지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최근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뭐 참고로 2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개업공개사, 중개의뢰인, 중개상물 3개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 부동산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하는 것은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중개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입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이 거래계약, 거래계약에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이 거래계약입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중개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은 있는데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물론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는데 5년 동안 보존은 해야 됩니다. 그 시험에 중개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이다. X죠.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은 거래계약, 즉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이다. 역시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시험에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양가 2번 법적 성질 시험에 한 번 출제됐습니다. 요물 요식계약이 아니라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청약과 성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쉽게 말하면 중개계약을 구두로 말로 해도 된다. 저도 아직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중개계약을 문서로 작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강의하면서도 저도 일 배우려고 이제 뭐 일주일 내내 못 가 있고 강의 없을 때 가서 있어 보니까 젊은 여자분이 오셔서 뭐 매물 내놓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물 접수대장 꺼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연락처 주세요. 그 전화번호를 주는데 제가 이름이 뭔데요? 이름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 저보고. 그러니까 사장이 제 여자친구였는데 왜 이름은 처음 물어가지고 손님 짜증나게 만드냐 하면서 막 엄청나게 한 30분 욕 들었어요. 이름 물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름도 못 물었어요. 그 이름을 물은 이유는 왜 물었냐 하면 지금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160억짜리 중개하고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직거래해가지고 한 푼도 중개보수 못 받았어요. 1심 재벌 뭐 부회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억 4,500만 원이에요. 중개보수가. 그 소송을 하려면 이름도 알고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주소도 알아야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소송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름도 안 묻고 전화번호만 하나 딸랑 받는 경우가 많다고 중개계약을 하면.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를 배제시키고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걸 개업공개사가 입증을 해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요. 입증 못해가지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제가 볼 때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의뢰인은 이 개업공개사하고는 상관없다. 그거는 그래 끝났고 다시 다른 아는 사람이 자꾸 팔아라고 해서 팔다 보니까 옛날 그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중개계약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안 묻고 그냥 전화번호만 묻고 있다고요. 그 중개계약서를 적었다면 나중에 계약을 성사되더라도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겠죠. 중개계약이 체결했으면 이 사람이 소개시켰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 처음에 보여줬다는 게 번지수가 똑같은 부동산을 거래했으면. 그래서 결론은 문서로 중개계약서를 적는 게 좋은데 저도 적어보려고 전속 중개계약서 문서로 적읍시다 하니까 손님들이 다른 부동산 가니까 안 그러던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렇게 다 짜증내고 이러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 한 번도 문서로 이 중개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매물 접수대장 꺼내놓고 매물 어디 있는지 몇 평짜리 얼마 받고 싶습니까? 연락처 하나 주세요 하고 거의 1분 안에 끝내요. 중개계약을. 그렇게 하면 다음에 와도 얼굴도 기억 못해. 한번 중개사무소 왔다는 걸. 그러니까 뭐 차 한잔 차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한다 할 수도 있어요. 뭐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뭐 하나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이래 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1분 안에 나가버려야 끝나고 그러면은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은 나중에 중개보수 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5분이라도 같이 앉아 있으면 얼굴도 기억하고 또 뭐 말 몇 마디 하다 보면 좀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못 나가게 한 5분 정도는 잡아놔야 돼. 최소한.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요물 요식계약이 아니다.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청약과 성낙의 의사표시로서 계약은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유상 쌍무계약이다. 중개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다. 6회 시험에는 편무계약이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소송 제기해가지고 쌍무계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했다고 해서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팔아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팔려고 노력해도 안 팔리는데 그럼 직접 사는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거래는 금지하고 있죠. 개업공개사 등가 의뢰인이. 그래서 팔기 위해서 계약 성사시키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노력을 할 의무가 있고 그 노력할 의무도 대가적 관계에 있다라고 보고 특수한 상무계약, 조건부 상무계약, 편무계약에 가까운 상무계약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상계약, 편무계약 하면 X입니다. 상사중개가 아니고 민사중개입니다.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 상행위 이외의 것을 중개하는 것을 민사중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중개, 혼인중개, 부동산중개 이런 것들이 민사중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형계약이다, 무명계약이다. 이 말은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는 것을 비전형, 무명, 민법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계약. 그래서 전형계약, 유명계약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계약, 위임계약, 유사설, 위임, 도급 등이 섞여져 있는 계약 형태를 띠고 있고요. 판례는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다만 위임과 중개가 다르다는 점은 중개는 유상이고 위임은 무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임의적 계약이며 계속적 계약이다. 계약 체결이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 계약이 아니고 계속적 계약이다. 그래서 중개계약은 해지한다는 말을 쓰고 일시적 계약인 매매계약은 해제한다는 말을 쓰죠. 임대차 계약도 계속적 계약입니다. 3번 중개계약의 서면화에 따른 순기능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10회, 11회 때 20년 전에 나오기는 했어요. 2번 연속. 아까도 말했지만 중개계약을 구두로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로 하면 좋죠. 분쟁을 방지하고 좋기는 좋은데 관행이 우리나라 모든 개업공개사가 문서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의뢰인들도 당연히 그걸 관행으로 받아들이는데 전부 다 말로만 하니까 저 혼자 문서로 쓰자 이러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문서로 써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겠죠. 변호사들은 이런 거 그 수임을 하면 다 계약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다 계약서에 있으니까 되는데 우리는 거의 말로만 하고 있다고 실제 중개 의뢰를. 116페이지 중개계약의 4번 종료 사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종료. 그 중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개계약이 뭡니까?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종료되면 팔리는 거잖아요. 계약 성립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이 4번에 금치산 선고라고 되어 있는데 금치산은 지금은 피승년, 후견, 개시, 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자, 5번 중개계약의 유형입니다. 양가로 5번 중개계약의 유형. 이건 시험에 한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유형 또는 종류 같은 말이죠. 중개계약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점 중개, 전속, 그 다음에 공동 반대가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순가, 정가, 정률 중개 이런 게 있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나라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영어로는 오픈 리스팅, 오픈되어 있다, 열려있다, 리스팅이 목록, 계약서, 중개계약 뭐 이런 여러가지 살생부 등이 뜻이 있죠. 자, 오픈, 열려있다 이 말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내놓고 의뢰를 해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업에 가서 10억 넘는 물건은 문서로 중개계약서를 전속 중개계약서를 적든지 아니면 말로만 하면 계약 중개보수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강남 같은 데 전부 다 시세가 10억 넘으면 상관없겠지만 다 원룸 같은 것밖에 없는데 비싼 거 하나 하려고 하다가 중개보수 못 받는 경우 많다고요. 몇십억 되면 뭐 친구도 보니까 80억짜리 중개하고 소송 중이더라고요. 그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부지 구해달라 해놓고 막상 구해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직거래 하는 거예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그걸 중개를 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문서로 중개계약서가 없으니까 중개계약서가 있으면 가능한데 1년 내에 그 매달려가지고 80억에 0.9면 얼마예요? 8, 9, 72? 7,200만 원이에요? 7,200만 원 받아가지고 1년에 그 한 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잘 안 준단 말이에요. 나는 1년 내에 그 한 건밖에 못하는데 주는 사람은 맨날 이렇게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년에 아파트 한 건도 그래 못하는 경우, 한 달에 한 건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거 맨날 이렇게 돈 많이 받으면 부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이게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다. 말로만 구두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법이 아니고 미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독점 중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누가 거래 계약을 성사시켰든지 간에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독점을 맺으면. 그래서 미국에 제가 옛날에 신문에서 인터넷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4,500억짜리를 중개하기 위해서 유럽에 전용기 타고 브리핑하러 간다. 이건 인터넷 뉴스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4,500억 정도 하는데 8% 중개보수가 8%라고 4, 8, 32 얼마예요? 320억이죠. 중개보수가 300억이 넘어요. 전용기 타고 갔다 왔다 하면 몇 억 들어요. 그 중개법인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무조건 누가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든지 상관없이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불가능하죠. 그렇게 비용 들어갔는데 딴 사람하고 해버리면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독점 중개를 하는 나라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데는 보면 아예 우리나라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요즘은 금매를 급함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급함, 전망굿, 올수리, 로얄청, 즉시 입주 가능 이런 것만 적어놨어요. 우리나라는 금매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호주 이런 데는 아예 매도인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화번호 공개되어 있으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계약하고 중개보수 안 줄 가능성이 많죠. 독점이니까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전속은 이제 우리 법에 규정이 있죠. 전속도 독점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지만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100%다, 50%다, 0%다, 몇 퍼센트 지급을 해야 돼요. 의뢰인이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스스로 발견한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하면 위약금 얼마 줘야 되냐고요.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이 세 개 중에 고르라고요. 100% 세 개 중에 답이 있어요. 셋 중에 상대적으로 고르면 답은 몇 퍼센트냐고요? 0%죠. 없어요. 위약금 하나도 없으니까 셋 중에 고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0%잖아요. 위약금이 없으니까. 위약금 안 준다고요? 보수도 없습니다. 소요된 비용만 지불한다고요? 단 그 비용이 아무리 많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전속 중개계약이 1993년도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게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 단독은 개업공개사 숫자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단독은 뭐예요? 개업공개사 혼자서 매도인, 매수인을 다 소개하면 단독중개, 두 사람 이상 개업공개사가 개입되면 공동중개,
단독 중개하면 양쪽 다 중개보수 받죠. 공동 중개하면 한쪽밖에 못 받죠. 3명, 4명. 뭐 이 공동 중개하면 어떻게 중개보수를, 공동 중개라는 자체가 없어요. 우리 법에는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매도의뢰척의 개업공개에서는 매도의뢰인한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수의뢰척인 경우는 매수의뢰인한테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 약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매매 20억짜리 통매매를 하면 보통 옛날에는 5천만 원 준다가 지금은 뭐 한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은 줘요. 아무리 안 줘도. 그럼 2천만 원 받아봐야 뭐 이거 법정 보수밖에 안 되네. 0.9. 어쨌든 매도인이 더 많이 줘요. 보통 매수인보다는. 매수인은 딱 법정 보수만 주고 매도인은 옛날에는 5천만 원까지도 줬어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지는 못해 봤는데, 5천만 원 주면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5천만 원 아니고 실제로는 2천만 원 정도, 0.9% 2천만 원인데 매수척 개업공개사가 와가지고 매물을 어디서 받는지 보고 와가지고 이거 공동중개 할 거냐 묻더라고. 한다니까. 근데 단 자기는 조건이 뭐냐면 매수척한테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러더라고. 2천만 원 받아가 반반 나누려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한다 해야 돼, 안 한다 해야 돼요? 한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1,000만 원 해도 버려야 되잖아요. 혼자 하려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받았더라고. 매수인한테도. 받아놓고도 거짓말 하니까. 근데 뭐 그걸 사람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전이 가장 어려운 게, 이게 협상하기가, 중개업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저도 뭐 대학원에서 협상학을 공부해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 협상. 그 지금 우리나라끼리 협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계속 결렬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협상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매도인은 뭐 3억에 팔겠다. 매수인은 3억에 1,000만 원 안 깎아주면 안 사겠다. 그럼 개업공개사가 그럼 반반 양보해가지고 500씩 양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해서 조정을 하는 게 어렵다고요. 또 잘못하고 한 사람 편을 들면 나머지 한 사람이 의뢰인이 불만이 있으면 민원 제기해버리면 업무정지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중립적인 위치에서 꼭 중개를 해야 돼요. 항상. 어쨌든 공동중개하면 이렇게 한 사람이 받은, 두 사람 받은 거 다 합해서, 만약에 제가 1,000만 원 받고 그 상대방 측에서 2천만 원 받고 상대방에서 1,000만 원 매수측이 받았으면 보통 통매매 이런 걸 하면 둘이 합해서 3천만 원 나누기 2 해서 1,500만 원씩 먹자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법에는 공동중개 했을 때 중개보수를 어떻게 나누라는 규정이 없어요. 알아서 하면 돼요. 개업공개사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시험에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단독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면 답은 공동중개를 많이 해야 돼요. 돈 많이 벌려면. 저도 경기도 삼본에서 친구 밑에서 그냥 일 배우려고 뭐 그냥 실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그 제가 강의 없을 때 한 번씩 근무하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서울에서 대림 이 편한 세상 33평 아파트 지금 살 사람 있는데 데리고 가면 공동중개 할 거냐. 네이버 부동산 보고, 전국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잖아요. 시세가. 그 개업공개사에 올려놓은 게. 그거 보고 전화 와서 할 거냐 묻더라고요. 그 실장은 말을 함부로 하면 사장한테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이었는데 제가 전화 끊지 않고 사장님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라 할까요? 물으니까 그걸 말이라고 쳐무냐. 당연히 오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보다 8살 적은데도 사장은 사장님이 그 중개사무소에서는 너무 친한 사람끼리 근무하면 안 돼. 약간 긴장관계가 있어야 되죠. 사장님, 실장하고 이런 건 확실하게 있어야지. 손님 왔는데 막 둘이 반말하고 이러면 저 둘이 무슨 관계냐 이런 거 막 의심하고 이런 것만 한다고. 남자 여자 보통 근무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거 하면 저는 매도측한테는 받잖아. 만약에 이 손님을 받으면 안 혼자서 양쪽 다 중개 단독 중개 하려다가 하다가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저한테만 이게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부동산에도 네이버 부동산에 다 올라와 있어요. 독점이 아니니까. 그래서 빨리 한 건이라 한쪽이라도 중개보수 받고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현업에서는 단독 중개를 뭐 양타 쳤다 이런 말도 하고요. 공동중개를 반타, 단타, 인천에 가니까 부평구에 가니까 오늘 쪽 한 건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처음엔 쪽이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공동중개 했다. 한쪽밖에 중개보수 못 받는다 이 뜻이더라고요. 어쨌든 공동중개가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인데
법에 규정은 없다. 명문 규정은 없어요. 공동중개, 단독중개 다. 자, 그 다음에 순가중개는 순가는 의뢰인이 의뢰 가격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뢰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중개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 순가중개계약인데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당연히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입니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가라는 것은 가격을 정해놓은 거죠. 정가. 한 건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게 정가중개입니다. 지금 현업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는 정가중개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아파트 시험에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아파트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죠.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게 원칙인데 현업에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분양권 계약금만 뭐 한 3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중개보수 0.4, 0.5 곱해버리면 10만 원도 안 되죠. 중개보수가. 그래서 일률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합니다. 정률 중개는 일정한 퍼센트를 받는 겁니다. 우리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우리 시행규칙에는 일정한 퍼센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률 중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기를 조장할 우리가 가장 높은 중개계약은 하면 순가중개계약. 조직화 능률의 이상제인 것. 외국 선진국들은 거의 다 단독중개가 아니라 공동중개를 하고 있어요. 전속중개이면서 공동중개일 수도 있고 전속중개이면서 단독중개일 수도 있습니다. 전속중개이면서 또 순가중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속중개이면서 일반중개일 수는 없어요. 이 세 개는 일반, 독점, 전속 세 개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양가로 6번은 일반중개계약. 이거는 법령에서 앞에서 했어요. 법령에서.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도 보면 물가수준 있었잖아요. 물가수준이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그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가격, 거래 예정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일반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은 있다. 그러나 보존 의무는 없다. 7번 중개대상물 수집 방법은 이런 게 현업에 가면 중개대상물 수집을 현업에서는 중요한 것들은 시험에는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현업 잘하는 분들이 시험은 합격하기 어려워요. 참 아이러니한 사항이죠. 이 매물 접수를 많이 물건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중고망에 올려놓으면 상대방에서 전화 올 수밖에 없잖아요. 공동중개 하자고. 그 물건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러면 만약에 동창회 참석해서 동창으로부터 한 건 물건을 소개받았다면 동창 친구 한 명을 소개받았다면 그건 직접 수집입니까? 간접 수집입니까? 소개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개입됐으면 간접 수집이죠. 직접 하면 직접 수집. 저도 1년에 한 건은 중개하는데 한 건 중개하는 거는 등록 안 하고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직업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한 건 지금 제주도 땅 팔아달라고 의뢰받았어요.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에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 뒤에 지도 나오게 해가지고 중개사무소에서 찍은 사진 프로필 사진 올려놓으면 연락 와요. 너 부동산 중개도 하냐? 이러면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요즘 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이런 거 프로필 사진 다 올리잖아요. 그게 중개사무소인 거 금방 알아. 뒤에 지도 나오고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거 올려놓으시면 계속 홍보를 해야 돼요. 그 개업식도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업할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그러면 아는 사람이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처음에 개업하면 뭐 매수인이 산다 해도 물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공동중개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매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현업에 나가면. 그러나 시험에는 안 중요하다. 118페이지. 이제 실무상 중요한 게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이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과목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실무 지금부터 나오는 걸 제가 자세하게 다 하려면 저 혼자 전 과목 다 강의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배우는 거 가지고 충분히 반 이상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118페이지 조사 확인하는 방법이 양가로 1번부터 3개가 있네요. 양가로 1번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양가로 2번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양가로 3번 현장 답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세 개 다 하는 게 바람직하죠. 뭐뭐만 하면 된다. 실무상은 대체로 X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나왔던 게 현장 답사를 통해서는 임장 활동을 통해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뭐뭐만 이런 말은 실무상 거의 다 X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개 하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저도 강원도에도 땅 보러도 많이 가고 살려고도 가고 중개하려고도 가봤는데 개업공개사들이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따라가 보니까 물건을 특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현장에 가서 그 공부상을 말해놓고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 요즘은 근데 찾지도 옛날에 그 봉평 메밀꽃 필 무렵 그 봉평에 갔었는데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막 다 파헤쳐 놓으니까 진짜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산을 파헤쳐 놓으면 이거 뭔가 개발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많이 팔더라고요. 땅 같은 거. 어쨌든 그래서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다 해봐야 된다. 현장에 갔다고 전세권, 건조장 설정 등기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 공부도 봐야 되고요. 또 공부만 보면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특수지역권 이런 거 안 나타나죠. 그래서 모두 다 가급적이면 많이 확인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119페이지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 9가지 법령에서 한 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기권 거기 기본적 사항 기권 가공 상태 우리 암기 프린터는 몇 번에 있나요?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몇 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터는 6분인가요? 암기 프린터 6번에 있죠? 6번에 보면 기권, 가공, 상태가 있습니다. 9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 기본적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게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가 일맥상통한 단어인데 국민들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시세가 3억인데 4억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매물 접수하면 개업공개사가 접수 받아요? 안 받아요? 저는 2억 비싸게 내놔봤어요. 옛날에 집 살던 집을.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접수는 받더라고. 그래 놓고는 이거 3년 안에는 사장님 팔리기 힘들겠네요. 이러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무조건 사장님이 입에 배야 돼요. 사장님. 아무나 보면 사장님이에요. 저는 사장님이라 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차라리 회장이라고 부르든지 사장. 그냥 아무나 다 사장이니까 요즘은 뭐 전부 다 사장이잖아요. 그 사장 소리를 안 들어봐가지고 사장님 하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오히려 사기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다 사람들이 사장님이라고 해야 좋아해요. 좀 한 50 넘고 돈 좀 많은 보상 10억, 100억 이상 받았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야 좋아해요. 여자분한테도 사모님, 뭐 아줌마, 돌싱 뭐 이런 거 말하면 안 되겠죠. 여자분한테도 사모님도 싫어하더라고요. 나 돌싱인데 뭐 또는 뭐 결혼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무조건 여자분한테도 남녀 구분 없이 사장님 또는 회장님 이런 게 더 바람직해요. 아저씨, 아줌마 뭐 이런 거보다는
저도 뭐 아저씨 이렇게 하니까 기분 안 좋더라고. 사실 별로 안 들어봐 놓으니까. 지금 저하고 나이 같은 다른 선생님이 지하철 탔더니만 어르신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충격받았다더라고요. 저보고는 아직 뭐 어르신 앉으라고 비켜주는 사람이 없던데. 자, 거래 예정 가격 시세 설명해야 된다고. 시세. 그래서 만약에 3억짜리를 4억에 내놨는데 손님 오면 이거 4억입니다 바로 말하면 안 되고, 예, 마음에 드시면 일단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좀 비싸게 내놨습니다,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요.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을 설명해야 되고, 자,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5번 나옵니다.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 예정 가액 다 같은 말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사항이고, 거래 예정 가격은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보면은 중개 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액 같은 말입니다.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 이게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 예정 금액에 의해서 중개보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1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100만 원만 깎아달라 해가지고 9,9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사실 9,900만 원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받죠. 현실은. 그게 맞는데, 확인설명서 기재 요령에는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돼 있다. 시험에 줄 때 됐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확인설명서 기재 요령에는 이게 잘못됐지만 앞법도 법이잖아요. 기재 요령에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돼 있다고요. 거래 금액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도 거래 예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해서 일반 중개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물가 수준,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이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게 일종의 시세다. 5번 나온다.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표현이 우리 법령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된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자,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것 9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부터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하여야 할 사항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